네, 안녕하세요. 큐베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열화와 같은 성원의 비버 눈이 부시게 2탄입니다. 와. 오늘 남주혁 씨 게스트로 모셨잖아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과장 광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남주혁 왔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그 남주혁이 복지 시설에 가서 이제 쇼 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딱 약을 파는. 약을 파는 거는 괜찮은데 과장은 하지 말자.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몸에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네. 막 그런 광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과정 광고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속은 사람이 잘못 아닐까요?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합리적이네요. 저 손변님 너무 좋은데 어떡하죠? 이거 촌철살인 느낌 있으셨어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지원 제도인데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그 후반부 드라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내용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준하 씨가 그 이제 홍보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김혜자 씨는 70대 노인의 몸이 되어서 이제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뭐 일련의 사건들을 막 겪습니다. 뭐 이준하 씨에 관해서도 겪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김혜자 씨가 극중에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어머니도 계시고. 근데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하고 아들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하고 며느리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김혜자 씨 주변에 있었던 그 홍보관의 친구 노인분들, 이준하 씨 이런 분들 갑자기 쓱 사라지면서 김혜자 씨가 이런 이제 독백을 합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늙은 내가 젊은 꿈을 꾼 것인지, 젊은 내가 늙은 꿈을 꾼 것인지, 장자인가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김혜자 씨가 알츠하이머 환자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본인이 젊은 25세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반전이네요. 반전이에요? 서로. 네네. 이제 10화죠. 이제 10화입니다. 이제 두 10화에서 번의 회가 나오는 나왔어요. 네. 10화. 이래서 난리가 났었구나. 네. 이거는 정말 스포일러다. 이건 진짜 이거는 스포일러네요. 완전- 이거 이미 네이버에서 떠 있는 내용이라서. 그건 그래요. 저도 그걸로 봤어요. 약간 아이덴티티 결말 보고 네. 보는 느낌이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좀 치매 환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별로 숙연해졌나요? 아니 너무 스포일을 당해가지고. 정신이 멍해지셨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슬퍼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주변에는 아직 치매 환자분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경험해본 적은 없기는 한데 막연히 이렇게 생각해보자면 사실 굉장히 무거운 질병이고 힘든 일일 것 같기는 해요.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병원에 좀 계셨는데 그때 약간 치매가 좀 오셨더라고요. 저는 잘 못 알아보시고 저희 아버지는 알아보시고. 근데 치매하고 알츠하이머하고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치매는 단순히 이제 뭐 기억력 감퇴나 아니면 뭐 인지 부조화 뭐 이런 거 왔을 때 얘기하는 거고, 알츠하이머는 좀 더 특정 지어지는 거죠, 병명이. 치매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지금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 정도 되고 2030년에는 24%, 50년에는 38%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65세 이상 인구 중에 치매 인구의 비율이 2010년에는 8% 정도고 2030년에는 10%와 되게 높네요. 2050년은 15%가 될 걸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노인분 65세 이상 인구분들 중 치매 인구의 비율이 10% 정도. 근데 이게 전체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치매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치매 인구가 더 훨씬 늘고 있는 거예요? 치매 인구가 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일단은 치매 유병률이 10% 정도인 건데, 그러니까 노인 10명 중에 1명이 치매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인구 자체도 늘어나고 10명 중에 1명이 꼴로 치매가 있으니까 치매 인구도 당연히 더 숫자적으로도 늘어나요. 근데 수명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전체. 그렇죠. 하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게 치매랑 경도인지 장애 이렇게 나눠지는데 치매보다 이제 경증인 걸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데 경도인지 장애까지 인구까지 하면 10명 중에 한 3명 꼴로 다 의식
그러니까 의사 결정 능력이 좀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노화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구나 늙고 누구나 늙으면 정신이 희미해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동료 변호사님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 막 나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변호사님이 본인은 자기가 나이를 먹는 것보다 자기 부모님이 나이를 먹는 게 너무 슬프다. 이제 어머니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가시는데 동창 이제 친구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밖에 계속 남편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되게 자식들도 다 잘 키워놔서 맨날 자랑하던 친구인데 왜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경도 그 인지장애 해서 너무 슬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치매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이제 가족분들의 돌봄도 좀 문제가 되겠네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치매 발병 후 평균 4년에서 최장 10년 동안 이제 가족분들이 돌봄을 제공하고 시설 입소 전까지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하루 평균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2011년 조사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치매나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해서 가계 부담이 늘기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 심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요양원을 가실 거냐 아니면 뭐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거냐 뭐 이런 걸로 많이 갈등이 있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간병하는 게 이제 온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생계, 그러니까 다른 직업 활동 이런 거에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공공의료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간호 간병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존에 간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병까지도 같이 하는 네. 그런 쪽으로. 여기 보니까 또 이제 그 비용에 관해서도 좀 통계 자료가 있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치매 환자분에게 들어갔던 의료비 및 요양비를 1인당 평균을 내보니까 한 2,033만 원. 그 지금 중위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면 1년에 3천 몇백만 원 정도일 텐데 1년 동안 돈을 모은 돈의 거의 대부분. 네. 그래서 그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의 가족들은 우울증 이런 게 30%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30%나요? 네, 그래서 그런 통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치매가 한 명이 이제 걸리면 가족들도 다 뭐 금전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통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국가 그 치매 책임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거 같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책이?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일단 모토는 굉장히 거창하게 걸었는데 그거를 실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얼마나 다 구현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이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거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지부 차원에서도 그 파트가 굉장히 강화되고 실적이 어쨌든 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치매 안심센터도 각 지역별로 개설을 더 많이 한달지. 그러면 어쨌든 안심센터가 늘어나게 되면 치매 검사를 받는 빈도,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치매 안심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게 그 커버는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치매가 걸렸을 때 이후에 이제 뭐 그 단계까지는 아직은 많이 막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일단 그 가치를 천명했다. 이게 조금 많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타이밍을 놓쳐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발병률이랑 유병률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발병률은 지금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 유병률은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냐. 그러니까 그래서 치매의 발병률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확 올라가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치매를 가지고 있을 확률, 그게 유병률이거든요. 그거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이트판 같은 데 스토리 보면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치매잖아요. 그러니까 치매가 그 가정에 치매 어르신이 한 분 계시면 처음에는 여기도 보면은 그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기간이 4년에서 10년. 사실 이것도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길긴 한데,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이 계시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정의 갈등이 심화되고 처음엔 좀 참다가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이 나든지 아니면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주로 모시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은 더 증가되는 거죠. 그 어르신을 모시는 비용이.
그리고 요양병원 문제도 이제 막 많이 기사에서 나오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그런 노인 학대 문제나 요양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개소하기 쉽도록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양병원 자체 개수 자체를 정부에서 늘리기 위해서 그 개소를 쉽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에 와서 굉장히 불거지고 있어서 요양병원에 이제 그런 규율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소도 쉽고 재정도 약간 좀 불투명한 측면이 많아서 요양병원 지원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요양병원이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계신 노인분들에 비해서 안에 있는 의료 인력 수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사실은 케어를 그렇게 정말로 잘 받고 계신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약간 소위 말하는 진리의 케바케겠지만 네. 그런 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그 이렇게 예를 들면 중증 치매 그 환자분들이시나 이런 분들은 아예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거나 하셔야 되니까 그런 병원들을 확충하겠다는 게 그 국가 그 치매 책임 제도의 한 부분 아니었나요? 그거랑 그러면 이 요양병원을 조금 이렇게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오히려 감축시키는 거랑 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절대적으로 요양병원 손은 부족한 게 맞았어요. 지금, 네, 그거는 팩트였고, 그래서 이제 늘렸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재정 문제가 있잖아요. 네. 지금 사실 소위 말하는 이것도 사실 문재인 케어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뭐 하나 일환이라고 그렇죠. 볼 수는 있겠죠. 일환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공약으로 많이 내걸면서 사업을 되게 많이 벌이다 보니까 재정이 이제 좀 바닥났어요. 그래서 사실 공약을 되게 크게 걸고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양병원을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인 1실만 가능하달지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 자체를 높이는 거죠. 대신 엄청 비싸고 뭐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이 어쨌든 케어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천차만별이겠지만 떨어지는 데들이 많고 학대나 이런 것들이 많고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걸 지자체에게만 맡겨놓고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짜여져 있다 보니까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비리가 일어나도 폐원했다 다시 다른 이름으로 개원하고 이런 방식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총체적으로 지금 치매에 대한 것이나 뭐 고령화에 대해서 지금 고령 사회에 대해서 많이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 치매 국가 책임제를 내걸긴 했지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각 안심센터는 이제 뭐 하대 안심센터, 뭐 요양병원 문제, 그다음 뭐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총체적으로 걸려 있는 데다가 장기요양보험 제도도 뭐 문재인 케어랑 연관되어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제도까지도 다 총체적으로 이게 막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딱 국가가 해결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게 정말로 해결이 될지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나 치매 가족들이 그거를 체감하고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첫 걸음인 거네요. 지금까지 뭔가 탄탄하게 되어 있었던 게 없었던 그렇네요. 거네요. 네네네. 아직 고령사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게 고령사회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요양병원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호사 수랑 의사 수는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복지사 분들이 주로 그 일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네. 병원마다 아마 의무 그건 있을 거예요. 간호사 네, 명. 맞아요. 그거는 이제 요양보호사는 또 자격증이 따로 있으니까. 그쵸. 네. 근데 이런 이제 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사실 임금과 근무 환경이 되게 열악한 직업에 속하기 때문에 좀 이게 지속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과연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살고 싶을까? 내 모든 자유를 억압받고 요새 또 하나의 이슈가 탈시설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조화롭게 어느 시점 이전에는 좀 국가 지원을 해서 그런 곳에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자유로운 자기 의사가 닿는 데까지는 자유의사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가족들 갈등이랑도 연관이 되잖아요. 어떻게 어머니를 시설에 넣을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맞아, 그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치매 거짓으로 이제 치매로 입원시켜가지고. 약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병동 같은데 이렇게 맞아요. 강제로 입원시키듯이 약간 그렇게. 제가 성년후견 제도가 뭔지 일단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2011년 3월에 개정이 되고 2013년 7월부터 시행이 된 건데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 흔히 말해서 정신적인 제약이 좀 있으신 분들,
이런 사유로 사무를 처리한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가족이나 아니면 후견인 또는 검사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이 허락을 해줘서 그 사람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일어나는 법률적인 효과들에 좀 제한을 두는 제도가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이제 이게 한정치산이라고 해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신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규율한 제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떤 그 질병이나 장애, 노령 이런 것들이 과연 충분히 다 포함이 될 건가? 이 심신이 박약 여기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좀 개정이 된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한정치산자라는 말은 없어진 건가요? 네, 한정치산자는 없어졌고요. 아. 네, 이거를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됐어요. 피성년 후견. 네, 성년 후견을 이제 그 받는다. 받는 네, 그 피성년 후견자. 이름에서 주는 느낌 때문에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한정치산자 등록을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한정치산자 하면은 뭔가 되게 좀 불명예스럽잖아요. 약간 부정적이죠.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용어도 금치산자는 아직 있나요, 그러면? 금치산자도 바뀌었습니다. 아. 네. 그게 다 세트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죠. 네네네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제도들 자체를 다 없애고 그러니까 이거 과거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제도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권의 개념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건 조금 인권이랑 관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노인뿐만 아니더라도 발달장애인이다 이러면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버스를 왜 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휠체어를 타면서 왜 버스를 타야 돼? 그 저상 그 버스를 도입할 생각조차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무조건 배제돼야 되고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잔존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잔존 능력을 존중한달지 뭐 그 사람의 의사를 어떤 건지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그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제도였어요. 그래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 배제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격리시키려는. 네네네네. 아. 그리고 등기부에도 기재하고 이 사람은 금치산자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배제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이 인권적인 관점에서도 후견 제도로 바뀌었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해서 뭐래서 금치산자가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금치산자로 등록해서 재산을 탕진 못하도록 재산을 자기 그 가족 중심 제도에서 자기 가정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 후견 제도로 2013년부터 바뀐 거고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조금 늦게 네, 일본을 예로 들자면 일본은 10년 우리보다 10년 더 빨리 제도가 들어와서 정확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건지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적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피성년 후견인이 그러니까 잘 모르고 했을 것 같은 거는 후견인이 그러면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정치산자랑 뭐가 다른 건지 이름만 바뀐 건가 아니면 똑같은 건가? 실질적인 내용이 네. 뭔가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정이 되게 되면 다 그들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면 성년후견 제도에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어요. 그리고 임의후견이라는 계약도 체결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4가지의 후견의 옵션이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취소권이나 동의권 이런 범위를 굉장히 축소를 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피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내가 과자를 샀고 사과를 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취소할 수는 없게 무조건 그런 건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다 설계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이해하기에는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서 그냥 종료 옵션이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줄였고 뭐 특정 후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공공 후견이라고 해서 뭐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사업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후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특정후견을 사용하거든요. 특정후견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동안 특정후견을 하면서 안전망을 2년 동안 그 후견인이 만들어 놓고 기본적인 예금 인출권이나 뭐 수급권 신청이나 뭐 이런 것들의 권한 대리권을 가지고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안전망을 만들고 빠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개념적으로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인 뭐 활용 여부는 떠나서라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은 그 금친환자 한정치산자는 순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뭐 1순위 배우자,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후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후견인은 선택할 수 있고. 되게 훨씬 그러니까 좀 세부적이고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바뀌었다고 좀 네,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부분 게 보통 직접장애 이런 거랑 좀 연관이 좀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직접장애 발병률이 꽤 높거든요. 근데 봉사활동 같은 거 좀 가보시면 많아요. 시설들에 이렇게 다 모여서 잘 살고 계세요. 그리고 특정 사회적 기업들에 취직해서 일도 잘 하고 계시고 그 직접장애 등급별로 조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4급부터 있나요? 3급부터 있나? 그러니까 1급이 좀 제일 안 좋으신 분들이고 등급이 높아질수록 사실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도 해보고 뭐 해보고 하면은 차이가 별로 없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 인권을 제한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느낌적인 거긴 한데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근데 이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플러스 그렇게 장애인 분들에게 등급을 매겨서 하는 것들이 국가에서 완전히 이렇게 자기네들이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의사를 갖고 자유롭게 하고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넓어져서 보호의 범위를 늘리려고 하는 제도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등급으로 관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폐지됐어요? 개정되잖아요. 아 그래요? 원래 급수로 나눴었는데 뭐 중증 장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패러다임은 같은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장애를 등급으로 나눈 것처럼 마찬가지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일방적으로 나눠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개념으로 하려는 게 예전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법 개정하는 것도 이제 당사자분들이 직접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막 그때 이슈가 됐었잖아요. 정치인 차 안에 앉아 있는 정치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장애인분의 사진이 유명히 돌아다녔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제? 네네네. 네. 일단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분이 예를 들면 그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을 것 같은 거래 행위, 예를 들면 돈을 너무 많이 썼다. 만약 상대방이 그거를 뭐 알고도 이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고도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알았건 몰랐건은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가정법원이 그 취소할 수 있는 건 무엇이고 취소할 수 없는 건 무엇인가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이게 말씀드렸고,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거네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제 피성년 후견인도 있고 피한정 후견인도 있고 피특정 후견인도 있고 이게 종류가 좀 다양하다. 그 말씀을 아까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본인 배우자, 친족, 후견인, 감독인 대해서 이제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돼 있고. 네네네 맞습니다. 중간에 그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청구인의 자격인 건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길 가는 사람이 후견을 신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니까 내가 청구인의 자격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 청구인은 지자체장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공공후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공후견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성동구다. 그럼 성동구청장이 이 사람을 후견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후견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 괜찮다. 그럼 어쨌든 이 청구인의 자격을 정해놓은 거는 길 가는 사람이 할 수 없다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지방자치장 해놓은 거는 좀 진짜 이상하네요. 이게 또 공익적 관점에서 청구를 하는 같은 거라도 이렇게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별로라고 생각하시죠. 굉장히 긁고 계세요. 이거 좀 이상하네 이러면서 되게 이미 근질근질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종류가 피성년 후견인도 있고 피한정 후견인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이 이제 그 피성년 후견인 분의 행위에 이제 동의를 하셔도 취소가 가능하고요. 근데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이 동의를 해줘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거래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동의를 얻어서 행위해라.
뭐 이런 좀 세세하게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좀 만약에 여러분이 몰랐어요. 상대방분이 피한정 후견인이신지 피성년 후견인인지 모르고 거래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거래가 무효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취소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돈 주세요, 돌려주세요 하면 좀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거에 관해서 그럼 상대방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거야? 이것도 조금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상대방 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도 그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정해져 있고요. 기간이 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상대방 분이 그 이제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분께 이거 취소하실 겁니까? 그거를 이제 대답을 요구하는 권리가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분들 제한 능력자라고 이제 통칭해서 말씀을 드려요. 제한 능력자 분들께서 속임수로서 거래를 체결했다. 약간 고의가 들어가는 거죠. 일부러 나중에 이거 취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속임수를 썼다 한 경우에는 뭐 취소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이 됐다가 네. 다시 안 됐다가 네.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범위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후견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누가 신청하는 건가요? 그건 이제 가정법원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성년 후견인이 되시려면은 그 청구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잖아요. 가족분들, 뭐 사촌 이내였나요? 그 가족분들 혹은 뭐 검사, 지자체장 이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판단을 해서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이제 결정을 내려주시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이렇게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이분의 상태가 호전됐다 하면 이것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몇 년 주기로 계속 재심사를 하게 되는. 후견 개시 사유가 종료되어야지만 후견은 종료될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치매 노인은 치매가 없어져야지만 후견이 종료될 수 있고, 뭐 이런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이 뭐 치료가 돼야지만 후견이 종료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좀 제도상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근데 후견인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후견인 변경 신청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후견 자체를 종료하는 거는 성년이랑 한정 후견 같은 경우에는 개시 사유 소멸이라는 사유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뭐 후견 자체를 종료하는 거 어려울 수가 있는데, 특정 후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후견을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많은 것들은 부동산 치매 어르신이 뭐 요양병원에 가 계신데 그 치매 노인 명의의 그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팔아야 되거나 뭐 전세 이 집을 비웠으니까 그 집을 뭐 전세를 줘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당사자랑 꼭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리인 정신 상태가 어쨌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는 위임장 받아서 대리인으로서 그쵸. 대신 거래할 수 있지만 위임장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정신이 지금 그 정신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라는 것을 법원에 청구해서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후견인으로서 그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만료가 돼서 찾아야 된다든지 뭐 그런 특정한 사유들이 있을 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통 인권적인 관점에서는 특정 후견을 신청을 하면 2년이든 뭐 특정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유를 이런 사유 때문에 법원에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임시적으로만 할 거다. 계속 후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쨌든 성년 후견은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박탈하는 건 있거든요. 대신하는 거니까. 그쵸.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인권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은 후견이 좀 그렇게는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파서 입원을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코마 상태에 빠졌어. 근데 이제 제가 MSG님이 예를 들어서 제 형이라고 쳤을 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재산권을 대신 내가 행사를 잠깐 하겠다. 네. 근데 그러면 그거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게 네. 왜냐하면 재산과 관련된 건 특히 엄격하게 판단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의사도 지금 물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MSG님이 일부러 차로 치웠을 수도 있고 저를. 네. 드라마 같은.
그리고 되게 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후견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게 어차피 내 아버지 재산이니까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니까 후견인이 돼서 이 재산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 사용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후견은 그런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견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본인의 재산을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심판할 거예요. 그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요. 네, 그 본인이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을 처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왜 처분을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목적이 요양병원의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원에서 후견인이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입원했는데 횡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많죠. 제가 후견인은. 입원했는데 맞소모님이 그러니까 제 병원비로 쓰려고 제 재산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차 바꾸려고 이제 처분한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네, 법원에서 그거는 다 그래서 법원을 통하도록 하는 거예요. 후견인에게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해상반 행위 혹시 관해서도 그런 후견을 하려고 할 때 법원에서 제지를 하는 그렇죠. 이해상반 행위도 제지도 하기도 하고, 네네네. 이해상반 감독이 행위가 붙이기도 뭔가요? 하고. 이해상반 행위가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제 후견인 나랑 그 피성년 후견인 분하고 이해가 상충하는 일을 내가 이제 후견인으로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피성년 후견인 분의 재산을 싼값에 나한테 넘기려고 한다. 나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이분한테는 손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해상반 행위라고. 그런 걸 못하게 막는. 네, 그런 걸 이제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가정법원에서. 근데 보통 후견은 가족 분쟁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가 노인분들 치매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후견은 사실은 이 후견제도 자체 설계는 치매 노인은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거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후견이 없었을 때는 그냥 막 권한 없이 막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하면 본인의 것들은 본인 후견이라는 권한을 법적인 권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후견이 쓰일 때는 뭐 이제 보통 이제 돈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면 자녀들이 이제 분쟁 속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지도 그렇겠네요. 않았는데 이미 그 재산을 서로 노리면서 한 명이 이제 돌보는 자식이 있고 그럼 그 자식이 어머니 계좌에서 뭐 돈을 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외국에 있던 그 자식이 알고 뭐 후견을 신청하고 그럼 법원에서 이제 후견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싸우고 이 사람이 후견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후견인이 되려고 한다 했지 후견인을 서로 안 하려고 한다 했지. 아침 드라마네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난 나중에 내가 정신이 좀 없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예정해 놓을 수 있나요? 약간 유언장 그 같은. 임의 거요? 후견. 임의후견으로. 그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사회 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앞에도 말했잖아요. 근데 안 되어 있는 측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도들이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도 고령사회가 대비되어 있지 않은 한 가지인데요. 지금 뭐 연결을 해서 말을 하자면 해외 같은 경우 뭐 영국이나 싱가포르, 독일 이런 데에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임의후견으로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는데 지속적 대리권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도 꼭 노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언제 코마 상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 대리권을 누구에게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네, 그게 문화도 활성화되어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걸 등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연명치료 반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연명치료는 지금 굉장히 딱 그 4가지 옵션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굉장히 확대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에 대해서도 어떻게, 뭐 의료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근데 적어놓는. 이거를 되게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제도가 바뀌면서 가장 특징적인 게 특정 후견이랑 임의 후견이 좀 특징적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예전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네. 6년 됐는데 벌써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없어진지도 그러니까 대충 그쵸, 어디선가 네. 듣긴 했는데 이렇게 잘은 몰랐어요. 그냥 비슷한 이름은 바뀌었겠거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것 네네네. 같아서. 똑같이 예전과 연장선상에서 쓰이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 그냥 미래를 대비할 때는 그냥 영정사진 찍고 무덤자리 알아보고 이게 전부인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여러 방식으로 이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되어야 되는. 그 눈이 부시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기 자유 의사로 뭔가 행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데 그런 게 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이. KBS에서 막 스페인 이건 또 딴 얘기하긴 하지만 스페인의 그냥 고령 사회 대비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뭐 노인분들이 이거는 정신 능력
그러니까 그냥 노인이시고 이제 정신은 굉장히 좋으신, 그러니까 의사 능력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는 노인분들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 노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하루 5만 원이면 여행을 다닐 수 있게 그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할인. 그러면 어쨌든 그 관광도 살아나고 뭐 호텔에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루에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게 5만 원이래요. 그래서 노년을 굉장히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러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는 돈이 없고 노인이 돈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해결을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슬퍼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몸에 힘이 없어지고 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도 슬픈데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된다는 게 좀 슬픈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이 안 와요. 정말 첫걸음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존에는 자유의사를 전혀 인정을 안 해줘서 인간 취급을 안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수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철학적으로 좀 전환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가족도 없고 지인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누가 그 지자체장, 지자체장 검사. 이 청구를 하고 그러니까 누가 후견인이 되는 건가요? 적정한 사람을 법원에서 지정하지 않나요? 그 풀이 있을 거예요. 아마 후견인 풀. 이제 무연고이시고 재산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공공후견인제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 활성화되려고 하는 단계인 거죠. 아직은 후견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100만 정도가 이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사고자, 치매 이렇게 하면 그 인구가 1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공복지부 차원에서 공공후견 사업을 시작한 건 발달장애부터 시작했고 정신장애 그다음 시범 사업했고 지금 치매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각 장애별로 지자체장 청구에 의해서 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은 따로 선발해서 교육해서 후견인 각 지자체 연결될 수 있도록. 아 지자체에 속한 공공후견인들이 계시고. 네네. 그러면 혹시 그 공공후견인의 후견 업무에 관한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그거는 발달장애, 뭐 정신장애, 치매마다 다른데 치매 같은 경우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후견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예산으로. 오, 괜찮네요. 근데 여기 그 통계를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지금 100만 명 정도이신데 현재 이게 19년 굉장히 최근 기사인데 이제 2013년도에 지금 이 성년후견 제도가 들어왔잖아요.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그 후견 심판을 청구하신 건수를 누적으로 더해보니까 11,010건이래요. 그럼 100만 명에서 지금 10,000분 정도가 신청을 했다는 건데 그럼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혹시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데에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후견이 있는 걸 잘 모르고 홍보가 안 돼 있고 언제 사용해야 될지 모르고 뭔가 미래를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의식 문화나 이런 것도 잘 없고 그냥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딱 그 필요에 의해서만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이 있거나 이럴 때만 딱 사용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법원에 뭘 청구한다 이거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차에 대한 그거를 조금 절차를 간소화해서 뭔가 내가 변호사를 찾거나 하지 않더라도 뭐 주민센터에 내가 얘기하면 여기서 뭐를 마련해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많이 신청 건수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 잠깐 딴 얘기인데 전자제품 사시면 설명서 보시나요? 핸드폰 사시면 설명서 보시나요? 조금 보는 편이에요. 조금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안 봐요. 다른 그쵸? 제품은 좀 봐요. 보세요? 막 해보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이렇다니까요.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뭔가 공부하고 텍스트를 읽고 공부하고 어려워요. 준비를. 지금 뭔가 이 후견 이야기 나오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이제 사실 편견이고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나라가 조금 약간 설명서 안 보는 축에 속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코너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엄마가 자녀를 키우면서 뭐 양육비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일이잖아요. 내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서 읽으면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원해주는 곳을 막 적극적으로 찾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이미 그 피후견인이 돼버렸을 때는 이제 그 후견인이 찾아야 되면 그건 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간소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그럼 신청을 하면 되나요? 제가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 임의의견. 지금 내가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네. 하고 싶다고 하면 계약서를 미리 써놓는 방식이 있어요. 아 그거는 뭐 법원 가서 아니, 그것도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법원에 감독인 선임 청구가 필수기 때문에 결국엔 법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임의의견은 더 활성화가 안 된 게 좀 복잡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식은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뭐 지속적 대리권제도, 뭐 의사결정 지원제도 세트들이 있어요. 뭐 사전 세트 그게- 구성 필요합니다. 네, 그게 연명의료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 세트들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막 다 미리미리 진짜 준비하고 그런 문화가 지금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는 연명의료에만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입법이 돼 있는 건 연명의료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세트로 하는 게. 네. 사실 연명의료는 홍보가 되게 그래도 좀 돼 있어서 아. 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지갑에 넣고 다니시고 뭐 자기의 의사를 미리 표현해 놓는 네. 거죠. 아. 근데 그렇게 본인 의사를 존중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음. 치매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연명의료랑 뭐 장기 기증 뭐 이런 거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그 신격호 회장도 사실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쵸. 후견 신청에 네. 이르렀다는 거는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 그렇네요. 그만큼 제도가 없기도 하고 지속적 아. 대리권 제도나 이런 게 없기도 하고 법무팀이 그렇게 큰 재벌 회사인데도 그러니까 후견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제도의 실태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발전해야 될 제도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도 저도 이 나의 노년기에 대해서 대비할 생각을 아직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전 어제 저녁에 뭐 먹었나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전 내일도 대비가 안 돼 있는데 노후에 대한 대비가 일단 안 돼. 내일부터. 그니까요. 근데 정말로 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활성화가 돼야 될. 그 뭐 특정 연령대가 되면 뭐 먼저 그런 거에 대해서 의사 표시할 수 있게 뭐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보내나요? 그럼 좋겠네. 어서 연령이. 그러니까 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할 그럴 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런 거 할 때 맞네요. 세트로 보통 40세, 50세 요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준비하도록. 이 결국에는 국가가 네. 개입돼야지만 맞아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세트라는 표현이 너무 딱 명확하게 와닿는데 그게 필요할 것 같아. 요것만 하나 내가 숙지하고 하면은 그 다음 절차가 착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면 내가 하나하나 절차를 다 해야 되면 너무 힘드니까. 마치 출산하면 원스톱으로 다 모든 네, 서비스 신청할 원스톱 수 서비스. 응. 것처럼 이제 뭐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뭐 건강검진이나 그런 검사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지하철 이런 거 받고 이러면서도 그것도 패키지로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도록 해주면 제일 좋지 않을까. 네, 이것도 인권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개인의 의사를 제한해서 네네. 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꼼꼼하게 조금 따져봐야 되긴 하겠네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 의사를 의사를 빨리 정하라고 강제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나는 할 근데 생각이 그거는 없는데. 본인이 그거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그냥 의사를 기록해두고 싶은 사람은 기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요양이나 뭐 의료에 대해서 특별히 밝히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의사 능력이 없어졌을 때 그냥 타인 마음대로 해도 돼. 그냥 어차피 내가 의사 능력이 없는데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상관없으면 사람도 체크. 있으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제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왠지 알 것 같아요. 왜 눈이 부시겠는지. 뭐예요? 네?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제목이 눈이 부시긴가? 지나왔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게 눈이 부셨다. 그렇기도 하고 뭐 뇌에 뭐 이상이 오나 하면은 화이트아웃 비슷하게 눈이 부시 뭐 그런 거 아닌가요? 하얗게 이렇게 뭔가. 네, 뭐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눈이 부시게로 마무리를.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눈이 부시게에서 출발해서 고령화사에 되면서 이제 치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알츠하이머가 대표되는 거고 사실 치매 종류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치매나 아니면 다른 질병 같은 걸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좀 힘들게 됐을 때 성년 후견 제도가 있다. 뭐 성년 후견, 한정 후견, 뭐 임의 후견 뭐 요 정도가 특정 후견 요 정도가 있는데 미리 준비하려면 임의 의견을 그쵸.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가족끼리 분란이 안 생기시려면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자체에서도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공공 후견 제도가 마련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손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감사합니다. 지식 네.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이 쓰시는데 화이팅입니다. 네. 계속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종 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네.
차분하게. 네. 음.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